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공포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내일 같은 조치로 맞대응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강소기업을 찾아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변호한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지난 정부 때 외교부를 동원해 대법원을 설득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실행한 사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의 여파로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야영객 3명이 계곡물에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열대 해상에선 태풍 2개가 또 북상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무역, 환율 등 경제를 넘어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을 놓고 미중 간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특례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일부 벤처회사 창업자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멍 뚫린 병역 특례제도의 실태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정대로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혹시 좀 더 강도 높은 규제안이 추가되지 않을지 우려했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의 태도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맞대응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우리 역시 일본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내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은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을 백색 국가 개념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으로 분류해왔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백색 국가 의미의 수출 우대국이 가지역, 그 외는 나지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가지역은 4개의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나라들로 일본도 미국과 영국 등 28개국과 함께 가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산업부는 여기서 일본만 빼내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다지역을 만들어 일본만 넣고 나지역 국가들과 비슷한 대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심사로 일정 기간 수출을 보장받는 사용자 포괄 허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또 간단한 서류 작업, 처리 기간 5일 혜택도 없어집니다. 우리도 일본을 우리 그 수출 통제 제도에 있어서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좀 더 많은 그 제재를 부담을 가하는 분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내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고시 변경안을 논의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쯤 시행됩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앞서 나온 것처럼 일본 정부의 오늘 백색 국가 제외 공포 내용을 보면 이전보다 추가로 규제한 품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규제 품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일단 숨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감광액,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 일본이 지난달 예외 없이 개별 허가만 가능하도록 수출을 규제한 3가지 품목입니다. 이후 단 한 건의 허가도 안 났습니다. 업계에선 특별관리 대상에 탄소섬유나 공작기계 등이 추가될 거란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에 추가 품목은 없었습니다. 탄소섬유 자체가 워낙 전략물자에 가까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일단은 벗어났으니까 다행이지만 추가 품목 규제를 가장 우려했던 건 예외 없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개별 허가가 원칙이어도 특별 일반 포괄 허가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율 준수 기업의 경우 기존처럼 일주일 안에 3년짜리 허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3개 품목처럼 특별 규제 대상이 되면 이 예외도 막히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어도 일본이 언제라도 규제 품목을 추가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숨고르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닌가. 3개 품목처럼 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은 이제는 상존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백색 국가 제외 실행까지 대응할 시간은 3주 정도. 거래 일본 기업이 예외가 인정되는지 등을 따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로봇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로봇은 차세대 산업이죠. 이 분야 역시 일본이 기술 강국이고요.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해온 로봇의 핵심 부품 하나를 이 중소기업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이렇게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계기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오전에 일본이 시행령을 공포하자 문 대통령은 곧바로 로봇 부품 업체를 찾았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로봇용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곳입니다. 이른바 극일 천병 업체인 셈입니다. 핵심 부품이 베어링인데 이 베어링은 일본의 전략물자로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도 그 내구성을 건질 수 있는 기술이 이 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지박식으로 이렇게 될 때 시스템이라고 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어진 간담회, 직원들이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감사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기술력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린다며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도 기술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규제로 당장은 어렵지만 길게 보고 우리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과 기업들은 이번에도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연구개발 예산과 병역 특례 지원을 중소기업에 더 많이 배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일본을 반드시 뛰어넘자는 문 대통령의 그 길 행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탄소 섬유의 국산화도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는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소재이고 동시에 일본이 앞으로 추가로 규제할 품목 1순위로 꼽혀왔습니다. 효성과 현대차가 탄소 섬유 개발의 마지막 안전성 테스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색 국가 재해공포 직후 열린 정부 설명회. 특히 반도체에 이어 추가 규제를 우려했던 탄소 섬유 관련 내용에 기업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탄소 섬유가 전략 물자인데 철보다 4배 가볍고 같은 무게라면 10배 더 강한 탄소 섬유. 폭발성 높은 수소 기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수소 연료 탱크의 주요 재료입니다. 이런 고기능성 탄소 섬유는 일본에 의존해 왔습니다. 탄소 섬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일본 3사, 토레이, 미쯔비시, 테이진이라는 업체가 전 세계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입되는 탄소 섬유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하지만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움직임과 함께 탄소 섬유 국산 대체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13년 전부터 탄소 섬유 개발에 뛰어든 효성. 현재 현대차의 수소차 연료 탱크에는 일본산 탄소 섬유가 쓰이지만 이를 대체할 국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의 시도 끝에 현대차와 함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안정성 시험의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에 총을 쏴도 깨지면 안 되는 총격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개선을 적용한 수소 용기 평가가 완전히 끝나는 금년 말 정도에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테스트를 통과하면 실제 차에 연료통을 장착해 1년 이상 운행하는 실차 시험도 거쳐야 합니다. 실차 시험 등 남은 관문을 통과하면 일본산에만 의존하던 탄소 섬유를 벗어나 국산 소재로 만든 수소차 연료 탱크도 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측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와 청와대, 법원 행정처를 설득해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했던 증거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문건의 구체적 내용이 하나하나 나왔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이 파기환송을 거쳐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되고 있던 2014년 11월.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들은 의뢰인인 일본 기업 관계자와 전화 회의를 했습니다.
김앤장 측은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으려면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청구권 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진 법률적으로만 호소해왔지만 외교부 등 행정부를 통해 대법원을 설득하자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외교부를 이용하자는 겁니다. 특히 그런 시기가 무르익었다며 당시 박근혜 정부와 교감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김앤장 내부 문건 내용입니다. 김앤장에서도 단 5명만 공유한 극비 사항이었는데 이 소송 전략은 실제로 추진됐습니다. 더구나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도 대법관 설득의 무기로 외교부 등의 의견서가 필요하다며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문서를 대법원에 내라고 김앤장에 알려주는 등 판결 뒤집기를 주도한 정황이 김앤장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에선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담당 국장에게 특명을 내려 강제징용 피해자 패소에 전폭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도 나왔습니다. 당시 김앤장 송무팀 책임자였던 한상호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업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청와대의 입장 하나가 어제 오늘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해결 방안과 관련된 건데요. 청와대 입장은 줄곧 있어 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의 기금 조성안 방안, 이른바 1+1 방안을 제시했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방안과 관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합의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20 정상회담을 앞둔 6월 19일,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일본의 이른바 1+2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민간 기업이 기금을 출연해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입니다. 그러자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판결 결과로 받는 판결금 대신 출연금을 받는 만큼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공식적인 의견 수렴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입장문이 나온 뒤에도 청와대는 피해자 측이 동의했다고 계속 밝혀왔는데 어제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1+1에 대해서 피해자 의사 미리 확인했었습니까? 저희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해도 될 수준의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정도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그동안 정부와 협의가 없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1+1이라는 어디까지나 정부 의견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징용 피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그 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사실이 없고요. 또 그 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그 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청와대 관계자가 한 차례 찾아온 적은 있지만 공식 협의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소송 대리인단 안에도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 걸로 안다며 이 문제가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게 이 과거사 문제를 푸는데 얼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We also have to apologize for not having apologized earlier before many ex-POWs had to pass away. 네, 4년 전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미군 징용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기업의 사죄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미쓰비시는 중국에도 사과했습니다.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중국인 징용 피해자 3,700여 명에게 사죄하면서 60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랬던 미쓰비시가 유독 우리 징용 피해자들에겐 뻣뻣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중잣대입니다. KBS 취재팀이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해로 89살인 김정주 할머니. 미안한 마음에 요즘엔 뉴스마저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 때문에 이러니까 난 너무 미안해서 죽겠어. 사실 미안해서 죽겠어. 13살 겨울에 일본에 건너간 할머니. 후지코시에서 노예처럼 10달을 일했지만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신발을 벗어보고 잔 적이 없어. 우리가 내가 그 생각만 해도 내가 지금 눈물이 내가
고생을 했더니요. 신발을 한 번도 벗어보고 해방될 때까지. 할머니를 지탱하는 힘은 하나.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마음입니다. 일본에서도 참 죄송하다, 미안하다. 우리나라 안 와도 일본서만 그렇게만 때려도 감사하겠어. 우리가 참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일본 두고 와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일을 시켰다. 그리고 지대로 밥도 못 먹이고 지대로 잠도 못 자고.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아내고도 바로 강제 집행에 나서지 않은 것도 사과를 받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배상을 위한 협상에 나서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했지만 전범 기업들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인적인 바탕을 둔 사과의 의사표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안은 기본적으로 일본 기업의 책임 있는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가 전제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배제된 채 나온 우리 정부의 1+1 방안에 피해자 측은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태풍 프란치스코가 약해지며 우리나라를 빠져나갔지만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계곡을 찾았던 피서객이 한때 고립됐다 구조됐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강풍이 휘몰아치면서 신호등이 휘청거립니다. 강한 비바람이 한꺼번에 쏟아져 강원도 정선군 공사장 인근 도로에 토사 40여 톤이 유출됐습니다. 응급복구가 진행됐지만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고 주택과 상가에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6시쯤 강릉시 성산면에서 일가족 3명이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진 관계로 계곡물이 불어서 유속이 너무 빨라 고립돼서 로프랑 구조 장비를 동원해서 3명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세계 잼버리 수련장에서는 국제 야영 행사 참가자 900여 명이 폭우를 피해 인근 체육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에서는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가장자리 화단을 들이받았고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져 도로 일부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연안교 하부 도로 등이 한때 통제되는 등 12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태풍이 열대성 저하부로 약해지긴 했지만 강원도 동해안 지역엔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인제군 향로봉엔 오늘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71.5mm의 폭우가 쏟아졌고 하루 종일 20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북상 중인 태풍은 2개나 더 있습니다. 특히 9호 태풍 레끼마는 프란시스코보다 세력이 훨씬 강한 데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부산에 상륙한 8호 태풍 프란시스코. 상륙 직후 열대 저압부로 약해졌지만 내륙을 통과하며 최고 200mm의 폭우를 뿌린 뒤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난달 다나스에 이어 2번째 태풍 상륙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대바다에서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 2개가 쌍둥이처럼 북상 중입니다. 9호와 10호 태풍으로 뜨거운 바다를 느리게 이동하며 모두 프란시스코보다 강한 중형급으로 발달했습니다. 최근 열대 서태평양에서는 해수 온도가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평년보다 0.5도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대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지만 9호 태풍 레끼마는 토요일 중국에 상륙한 뒤 다음 주 서해상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2개의 태풍이 함께 진행 중이라 지금은 매우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같이 북상을 하게 되면서 서로의 간격이 조금 더 좁아질 경우에는 서로 간의 진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9호 태풍의 경로가 매우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동쪽으로 물러났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현재 다시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경계를 따라 레끼마의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태풍 레끼마의 한반도 영향 여부는 주말쯤 판정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강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비껴가더라도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이제 경제를 넘어서서 안보 영역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갈등으로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당장 우리에게도 그 여파가 직결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는지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과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 동시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워싱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중 환율 전쟁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진정서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중국이 어제 바로 환율 안정책을 발표하고 백악관에서도 협상을 지속할 거란 언급이 나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대중강경파인 나바로 국장이 금리를 최대 1%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걸 보면 미국은 장기전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베이징에도 질문을 좀 드리죠. 이번엔 중국도 물러서지 않을 그런 태세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가 아주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비난했는데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무역 갈등을 키우는 건 또 하나의 악랄한 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외교부의 표현에서 보듯이 중국의 대응도 점점 더 거칠고 또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워싱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이번에는 중국을 좀 더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필요하면 내년에도 또 조치하겠다. 이렇게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다만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미중 협상 지속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압박하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줄이려는 강원 양면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이 경제뿐만 아니라 카드를 하나 더 꺼내 들었습니다. 안보를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에 와서 또 강한 발언을 했다고요? 네, 에스퍼 국방장관은 아베 총리를 만나서 중국의 군사행동이나 약탈적인 경제 행위가 국제적인 규칙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와 관련해선 아무에게도 요청하진 않았다고 했지만 거친 언사를 통해서 영내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속내는 분명히 전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보, 군사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이번엔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민감할까요, 중국이? 네, 단적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 때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군축사 사장이 어제 몇몇 외신들을 따로 불렀는데요. 한국과 일본 또 호주를 직접 거명을 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협조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미중 싸움이 마치 냉전 시기에 미국과 구소련의 싸움을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두 양측의 싸움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고 이제 무력 시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 미국의 항공모함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미국이 남중국해 해역에 항공모함을 투입 중이라고 AP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 미군 당국이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요. 남중국해에는 중국이 현재 베트남과 필리핀 등 여러 이웃 국가들과 해양 영토 분쟁을 벌이는 곳이어서 미국이 중국의 해양 굴기 그리고 패권 추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중국도 군사적인 맞대응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인근에서 중국 해군의 군사훈련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2호 항공모함이 곧 남중국해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에서 안보까지 패권 경쟁 두 나라가 치열하게 지금 맞붙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하겠다라는 뜻은 물론 경제에서도 중국의 패권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다는 분석이 안 나올 수 없겠고요. 백악관 현재 핵심 요직에 대중강경파가 포진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중국도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지금 더 강력하게 미국과 맞붙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 이유는 중국 쪽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전현직 정치인들이 베이다이어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미 강경 노선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은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의도가 단순한 경제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미국이 냉전 시대 구소련을 대하듯이 전방위로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관변학자들도 시 주석이 강대강으로 전략적 사고를 바꿨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중 두 나라가 강력하게 맞붙고 있는데 이 패권 경쟁 다툼에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영향이 있을지 워싱턴에서 어떤 움직임이 지금 있는 거죠? 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모레 방한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트윗을 통해서 한국과 방위비 증액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직 협상팀을 꾸리지 않았다는 게 우리 외교부의 전언입니다만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이렇게 벌써 동맹인 한국에 방위비 압박을 하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의 금철영, 베이징의 강민수 특파원이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하고 실전 능력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미사일 개발을 완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탄 위력 시위 발사가 성공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사일과 이동 발사 차량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대담성입니다. 서해 작전 비행장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남포와 평양 인근 상공을 가로질러 함경북도 무수단리 앞바다 바위섬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도시 상공을 가로지르는 시험 발사는 처음입니다. 수도권 지역 상공과 우리나라 중부 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 동해상에 설정된 목표 섬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북한은 신형 미사일의 실전 능력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바위섬 사진도 공개하며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지난달 25일 발사한 미사일과 겉모습이 같습니다. 하강 단계에서 상승 비행을 해 요격이 까다로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당 부위원장 9명을 대동했고 미사일 개발자들과 단체 촬영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경고였다고 밝혔지만 일단 시험 발사로 신형 미사일 개발을 완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새로운 무기를 이제 완전히 전력화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실전 배치와 양산하기 위한 어떤 것 단계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격리하고 완성하는 단계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사정권이 남한 전역이라는 점입니다. 군의 입장과 달리 실전 배치될 경우 현재 미사일 방어 체계로 대응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일본 대사의 관저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새벽부터 크고 작은 반일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큰 충돌이나 부상자는 없었는데요. 김혜주 기자가 전합니다. 국가에서 한국을 제하는 이 망발을 정단하라. 일본 대사의 관저 앞이 아침 일찍부터 떠들썩합니다. 한 시민단체 대표가 밀가루와 고추, 좁쌀을 관저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제지를 당합니다. 밀가루는 백색 국가를, 고추와 좁쌀은 우리 경제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속 좁은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국민의 분노가 담긴 이 경쟁용품을 수령하기 바란다. 즉각 아베에게 전달할 것을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앞서 새벽 5시 반쯤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의 대표가 관저 출입구에 승용차를 대놓는가 하면 순국 선열이 흘린 피라며 고추장 품물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도 1399회를 맞았습니다. 1400회 수요 집회를 한 주 앞두고 모인 수많은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여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일본인 유학생은 동북아 청년들이 연대해 평화로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피스 챌린지 같은 서로서로의 연대하고 평화에 이어가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도 공직사회에 남은 일본식 행정용어를 고쳐나가는 등 노아베 공동행동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일본 나고야에선 평화의 소녀상을 돌려달라는 일본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섭씨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며 나고야 시장은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고야 현지에서 강푸른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부터 멀리 오사카에서 온 손님까지 화난 시민들이 나고야시 시장실 앞에 모였습니다. 소녀상을 포함해 중단된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를 재개하라는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憲法が禁ずる検閲に他ならず断じて許すことはできない。 1938년생 일본 제국주의가 벌인 전쟁을 직접 경험한 80대 노인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私は名古屋市民ですけど本当に抗議文を読んで恥ずかしかった。 소녀상 전시 재개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무기한 릴레이 시위도 시작됐습니다. このままにしてては自分たちの自由やそして権利もテロや脅迫でね殺されるかもしれない。 열차로 1시간 반을 달려온 어머니는 어린 두 자녀를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仲良く手を取り合って平和なアジアを作っていってほしいと。そのためには本当に私たちの世代でこの問題を終わりに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아이치현이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철회하라는 협박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일본 언론들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협박 속에 전시 중단 결정을 내린 건 예술제 실행위원장을 맡은 아이치현 지사. 소녀상 전시를 재개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는 상황에서 아이치현 오무라 지사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렇게 양심적인 일본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아베 총리 측근들은 망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보좌관으로 과거에도 문제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에토 보좌관은 이번엔 한국이 과거 매춘 관광국이었다는 말을 뱉어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문제 발언이 나온 건 지난 1일이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모색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과 일본 정재계 인사들의 만찬 자리에서였습니다. 에토 보좌관은 인사말 도중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는데 나는 잘 가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갑작스런 발언으로 참석자들 모두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만찬 주선자인 일본 정계 원로가 유감을 표하며 상황을 정리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 일본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매우 불량한 그런 언사라고 봅니다. 에토 보좌관은 2012년 아베 2기 내각 출범부터 총리 보좌관으로 재임해온 아베 총리의 측근입니다. 자위대 국방군 전환을 주장해왔고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한 미국을 공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가 disappointed 言ったことに対してむしろ我々の方が disappointed. 특히 위안부 문제가 거짓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20만人のね人をですねいわばセックススレーブにしたというようなですね嘘ばっかしの記述に満ちているわけでありまして 지난달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일본 회의의 정체라는 제목의 책을 들고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에토 부저가는 이 일본 회의를 지지하는 초당파 모임인 일본 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간사장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소식은 앞서 나온 일본 회의와 관련된 소식이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 에토 보좌관의 막말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는 방금 일본 회의 말씀도 하셨는데 정치인 한 명이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발언의 맥락이나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일본 회의라고 대표되는 단체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에토 보좌관의 홈페이지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헌법 개정이 매진한다 이렇게 지금 쓰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홈페이지에? 이 헌법 개정이라는 게 그 바로 군대를 제대로 된 군대를 갖겠다 이런 일본 우익의 주장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예. 지난 2월에 홈페이지에 올린 이 에토 보좌관의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憲法改正なかなか今大変みたいにありますけれども必ずこの中身は国民みんなで合意をしていける中身だという具合に思ってますからそのために今年は頑張っ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네,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 주도로 평화헌법이 만들어져서 군대를 지금 갖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아베 정권은 헌법을 바꿔서 군대를 갖겠다. 이게 지금 수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아베 정권의 우경화 이런 논란의 상징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앞에 조국 수석이 일본 회의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이게 이 일본 회의라는 것과 맥락이 다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일본 회의라는 단체의 20주년 기념 행사인데요. 20주년요. 자세히 보면요. 예. 일본 회의 그리고 일본 회의 국회의원 간담회라는 또 단체와 이제 같이 행사를 한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에토 보좌관이 이 일본 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의 이제 간사격인 간사장을 맡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 회의가 이 아베 정권의 배후다 이런 분석이 사실 실제로 일본 언론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일본 내각 한 20명 중에서 15명이 일본 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으로 확인됐는데 아베 총리, 스가 관방장관, 아소다로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일본 회의 뭔가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모임체 같기도 한 느낌을 그렇죠. 주는데 이게 실제로 내각과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나 보죠? 네. 그러니까 이 일본 회의가 단체가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상 일본 최대의 극우 단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게 황실 수호와 숭배, 헌법 개정을 통한 전후 체제 타파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공식 기관지를 낸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말이 과거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가장 좋은 때였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라는 거를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난징 대학살, 뭐 일본부 위안부 뭐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회원 수는 또 한 4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국내에서 그 일본 회의라는 책, 또 조국 수석으로 인해서 이게 알려졌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이 극우 단체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2016년에 프랑스 르몽드지의 기사를 보면 아예 초국가주의 단체다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2017년에 호주 언론에서는 극우 로비 단체다. 역시 극우 단체다라는 평가가 많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일본 회의는 아베 정권의 배후도 아니다. 극우 단체도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국주의 부활의 어떤 시작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예. 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경복궁 담장과 연결돼 있었던 누각, 동십자각을 지키던 조각상이 발견됐습니다. 일제가 담장을 허물면서 누각의 계단과 계단 입구의 조각상까지 사라져버린 지 90여 년 만입니다. 유동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복궁 동남쪽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동십자각. 교통섬처럼 보이는 이 건물은 본래 경복궁 담장 모서리에 있던 누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흑백 사진에서 본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장을 끊어낸 건 1920년대 말 당시 일본인들의 소행이었습니다. 경복궁 뒤편에서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주변의 도로를 상당히 확장하고 정비하는 일을 벌이는데 그와 함께 동십자각이 이렇게 뚝 떨어져 나앉게 되지 않았을까. 일제가 담장을 철거하면서 동십자각의 계단도 없어졌습니다. 입구에는 상서로운 동물의 형상을 한 조각상도 서 있었는데 그때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자취를 모르던 이 조각상이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최근 궁궐안에 보관된 석조물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 창덕궁 내 현장 사무실 근처에서 찾아낸 겁니다. 이것과 짝을 이루는 서십자각 조각상과 비교해보니 사라졌던 동십자각 조각상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진하고 같은 위치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그 무늬 하나, 뭐 문양 하나, 그걸 세볼 때 아니면 전체적인 형태라는 이런 거 볼 때 일치하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제에 의해 사라졌다가 90여 년 만에 발견한 동십자각 조각상. 문화재청은 일제가 훼손한 경복궁 담장을 복원하고 조각상도 제자리에 돌려놓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